그날은 김민준 씨의 외삼촌 환갑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연회장에 30개가 넘는 테이블이 차려졌고 오는 손님들은 모두 김 씨 집안 친척들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 동료들도 꽤 많이 왔죠. 저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보라색 한복을 골라드리고 김민준 씨의 양복도 빳빳하게 다려놓았습니다. 그의 구두에 묻은 먼지까지 3번이나 닦았죠. 집을 나서기 전 최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오늘 사람이 많으니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해서 김 씨 집안 체면을 깎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준 씨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잘 버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최 여사님을 주빈석에 모셔다 드리자마자 저는 손님들께 차를 내어드리라는 떠밀림을 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동분서주하느라 따뜻한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겨우 연회가 시작되고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최 여사님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외숙모님께 술 좀 따라드려라. 잔 비신 거 안 보이니? 저는 급히 술병을 들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외숙모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을 흘리기라도 하면 또 꾸중을 들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술을 따르던 그 순간 어찌 된 일인지 손이 살짝 떨리면서 술 몇 방울이 외숙모님의 치마에 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아드리려 하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외숙모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제 손이 치마에 닿기도 전에 최 여사님이 갑자기 달려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고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쥐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을 바라보며 왜 저를 때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이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감히 실수를 해? 외숙모님 이 치마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네가 물어낼 수나 있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김민준 씨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요. 하지만 그는 다가오자마자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박서연, 나 좀 창피하게 만들지 마.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오늘 이 일로 외삼촌 기분 상하게 하면 너 가만 안 둬. 김민준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최 여사님 편을 들며 저를 괴롭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소처럼 일하며 집안의 모든 허드레시를 도맡았고 최 여사님께는 100번이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픔을 참으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에 이미 오래전에 실망했습니다. 그저 결심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 일로 모든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김민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김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었습니다. 박서연, 장난 그만해. 이런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김씨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최 여사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집을 나가면 더 좋은 데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우리 집 나가면 넌 밥도 굶게 될걸. 주변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철이 없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유난을 떤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에게 사과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김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늘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난 3년간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릴 테니까 당신들 김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다들 보게 될 거예요. 김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더니 제가 건넨 펜을 받아들고 휘갈기듯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명된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소중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호텔을 나올 때 뒤에서 최 여사님이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저를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막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지역번호의 일반 전화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예의 바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무법인의 최우진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서연 씨의 먼 친척이신 윤태아 회장님께서 지난달에 별세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에 박서연 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시고 현금,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을 포함한 전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총 가치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오늘 연락드린 것은 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약속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태아 회장님,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한 번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었죠. 그 후로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다니.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겨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최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신원 정보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니 절대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박서연 씨를 무척 그리워하셨습니다. 박서연 씨는 선량한 아이이니 이 재산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모든 서류를 보여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거리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흥분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흥분된 이유는 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안도한 이유는 오늘 김민준 씨와 단호하게 이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재산은 김씨 집안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방 속의 이혼 서류와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만져보았습니다. 미래가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예전에 살던 작은 오피스텔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낸 곳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결혼한 후 최 여사님은 집이 좁다며 이 집을 월세로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월세는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부부는 일심동체니 돈은 한 곳에 모아 관리해야 한다나요? 이제 잘 됐습니다. 이혼했으니 드디어 제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머리가 멍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어제 최 여사님께 맞은 뺨이 희미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자꾸만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때때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변호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라고 안심하며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데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려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보니 엄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환갑잔치는 잘 끝났는지, 김민준 씨가 반찬은 챙겨줬는지, 최 여사님이 오늘 심한 말은 안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맞은 사실도 김민준 씨가 저를 걷어찬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준 씨랑 이혼했어. 전화기 저편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혼했구나. 잘했다. 서연아. 그동안 네가 김씨 집에서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전에는 아무리 말려도 네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마음을 정했다니 엄마는 널 지지한다. 혼자 지내면서 몸 잘 챙기고 돈 없으면 엄마한테 말해.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돈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직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님을 만나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 돈이 정말 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엄마를 설레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핸드폰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니 갑자기 무척이나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고 계란도 하나 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름 만에 처음으로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김씨 집에서는 최 여사님이 항상 계란이 비싸다고 많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마다 김민준 씨에게만 계란을 넣어주고 저는 멀건 국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저는 소파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예를 들어 그 세 개의 상장 회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골동품과 서화들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가 제가 돈이 생긴 걸 알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엄마를 모셔와 함께 살면서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후 환갑잔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이따금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주빈석에 앉아 얼굴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젓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년이야. 멀쩡한 환갑잔치를 다 망쳐놨어. 이혼하길 잘했지. 앞으로 우리 김씨 집안에 또 무슨 해를 끼칠지 누가 알겠어? 난 처음부터 걔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죽상이나 하고 다니고 애 하나 낳지 못하는 걸 어디다 써먹겠어. 김민준 씨도 옆에 앉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서연이 오늘 너무 무례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심지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까지 꺼내들었죠.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외숙모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순자야, 화 그만 풀어.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고집도 세고 며칠 지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너희 집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돌아올 거야. 서연이 걔 봐봐.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민준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최 여사님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걘 절대 안 돌아와. 내가 걔 성질머리 모를 줄 알아? 완전 똥고집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두고 봐. 한 달도 안 돼서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빌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아주 톡톡히 가르쳐줘야지.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김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걔는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지금이야 기세등등하지만 먹을 돈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오늘 이혼 서류를 꺼낼 때 그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았죠. 게다가 그녀는 떠날 때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외삼촌이 술잔을 들고 와 그에게 술을 권했고 친척들도 덩달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는 친척들과 몇 잔 더 마시며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 점점 박서연에 대한 일을 잊어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김민준 씨는 술에 좀 취해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외사촌 형이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가 운전해서 최 여사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이웃집 김 여사님이 단지 아래 슈퍼마켓 옆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최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며 자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 가고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집안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모두 김 여사님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의 차를 보고는 급히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민준 씨, 오늘 외삼촌 환갑잔치는 어땠어요? 사람들 많이 오고 재밌었어요? 최 여사님은 차문을 열고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말도 마세요. 원래는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박서연 그 재수 없는 것 때문에 다 망쳤어요. 걔랑 이혼했어요. 앞으로 우리 김씨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최 여사님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방금 우리 조카한테 들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 법무법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대기하면서 옆 사무실 변호사가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먼 친척한테서 1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래요. 대개 그 박서연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혹시 같은 사람 아닐까요?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원래 술기운에 몽롱했지만 1조 원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차문을 열고 내려와 김 여사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조 원이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김 여사님은 그가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는지 급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일단 손 좀 놔요. 팔, 아프네.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똑똑히 들었다고. 그 변호사가 말하길 그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윤태아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윤 회장님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래요. 윤태아라는 이름, 최 여사님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 박서연이 막 시집왔을 때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태아라는 먼 외삼촌이 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요? 당시 최 여사님은 코웃음을 치며 배관시했습니다. 무슨 먼 외삼촌이야. 아마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늙은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고 박서연에게 1조 원을 남겨줬다니. 최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김 여사님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잘못 듣거나 이름을 잘못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민준 씨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신발도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눈은 초점 없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김민준 씨도 멍해졌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박서연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최 여사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김민준 씨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최 여사님은 김민준 씨의 코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오늘 환갑잔치에서 네가 왜 걔를 발로 찼어? 내가 왜 걔를 때렸겠어? 우리가 걔한테 그렇게 험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걔가 너랑 이혼했겠어?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그 1조 원은 우리 김 씨 집안의 것이 됐을 거 아냐. 너 정말 바보야? 멍청이야? 김민준 씨는 최 여사님에게 된통욕을 먹으면서도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걔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걔가 그냥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인 줄 알았죠. 평소에 입는 것도 그렇게 수수한데 자기가 부자 친척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최 여사님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 김민준 씨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전부터 걔한테 잘해주라고 했잖아. 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평소에 걔한테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게 시키면서 물 한 잔 떠다 줄 생각도 안 했잖아. 걔가 원한을 품지 않았겠어? 이제 잘 됐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날아갔어. 1조 원이야.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라고. 김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주워 소파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면 제가 내일 걔를 찾아가서 잘 얘기해보고 사과도 할게요. 재결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재결합만 할 수 있다면 그 1조 원은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최 여사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히 몸을 바로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래, 재결합, 너 내일 아침 일찍 가. 걔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다 들어줘. 걔가 네가 예전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 반박하지 마. 걔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심지어 걔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도 무릎 꿇어야 해. 재결합만 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최 여사님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걔가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 환갑잔치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잖아.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 그렇게 많은 돈까지 생겼으니 어쩌면 너나 우리 김씨 집안은 눈에 차지도 않을지 몰라. 김민준 씨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속 바지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1조 원이에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큰 집 사고 좋은 차 살 수 있어요. 엄마도 더 이상 커뮤니티 센터에 갈 필요 없고 시장에서 물건 값 깎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더 이상 회사에서 사장 눈치 볼 필요 없고요. 걔가 거절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죠. 혹시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일 네가 갈 때 태도를 아주 좋게 해야 해. 예전의 정을 많이 얘기해. 예를 들어 네가 예전에 걔한테 뭘 사줬는지, 너희가 막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같은 거. 그리고 사과해. 앞으로는 정말 잘해주겠다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걔는 마음이 약하니까 어쩌면 넘어올지도 몰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상의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박서연이 이미 재결합에 동의했고 그 1조 원이 이미 손에 들어온 것 같았죠. 최 여사님은 벌써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민준 씨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자기에게는 금팔찌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을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완전히 실망했다는 것을요. 지난 3년간 겪었던 고통과 서름은 사과 한마디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결합은커녕 그들이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저는 다시는 그들과 엮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잠에서 깼죠.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고 밖의 태양을 바라보며 기분이 아주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져 작년에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이 원피스는 딱 한 번 입어봤습니다. 엄마와 쇼핑 갔을 때 입었었죠. 김민준 씨와 결혼한 후 최 여사님은 이 원피스가 너무 화려해서 김씨 집안 며느리답지 않다고 못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옷장 밑에 처박혀 있었죠. 저는 옅은 화장을 하고 립스틱도 조금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한결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를 만나 재산 상속이라는 큰일을 처리하러 가는 것이니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김민준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어제 일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저는 메시지를 보고 냉소 한번 짓고는 그의 카톡을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변호사를 만나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그의 가식적인 사과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한국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으리으리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피스 빌딩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법무법인의 최우진 변호사입니다. 어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연 씨,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는 저를 빌딩 안으로 안내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큰 책장이 있었고 안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큰 사무용 책상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서류 폴더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박서연 씨, 이것이 윤태아 회장님의 유언장 원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의의 모든 재산 목록입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골동품 및 서화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을 때 종이의 질감이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위에 적힌 빽빽한 숫자들과 부동산 주소들을 보았습니다. 3개의 상장회사 지분 비율, 5채의 빌라 주소가 각각 어느 구에 있는지, 현금 200억 원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골동품과 서화가 몇 점이나 되고 어느 시대의 것인지 볼수록 흥분되어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정말로 1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죠. 최 변호사님은 제 옆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 회장님 명의의 세 회사는 각각 부동산, IT, 그리고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는 모두 양호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채의 빌라 중 2채는 서울에, 3채는 지방에 있습니다. 모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으며 대출은 없습니다. 현금 200억 원은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킹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골동품과 서화는 총 35점이며 모두 전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문가들이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오늘부터 모두 박서연 씨의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럼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요? 이런 절차들이 많이 복잡한가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최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걱정 마십시오. 이런 절차들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서연 씨께서는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박서연 씨가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등기소에 가서 회사 지분 이전 등기를 하고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은행에 가서 현금 이체를 해야 합니다. 대략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모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희가 할 일입니다. 아, 박서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태아자선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매년 회사 수익의 5%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며 주로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박서연 씨께서 상속인으로서 재단의 운영을 맡으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적인 팀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서연 씨께서는 정기적으로 자금 사용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니 자선 사업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 자선 사업은 좋은 일이죠. 제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전문팀이 있다면 더 좋겠네요.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니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과 대략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상속 공증, 재산 이전, 재단 운영 같은 일들을 모두 정한 후에야 저는 가방을 들고 최 변호사님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을 막 나섰을 때 멀지 않은 길가에 김민준 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환갑잔치에서 입었던 양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눈이 확 밝아지더니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양 떠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아침 8시부터 여기서 너 기다렸어. 거의 3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드디어 나왔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나 당신 차단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김민준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짐작했어. 네가 이혼했으니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이 근처 법무법인들을 찾아다녔어. 그런데 정말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은 몰랐네. 서연아, 오늘 온 건 너한테 사과하려고 온 거야. 어제 환갑잔치에서 내가 잘못했어. 널 발로 차면 안 됐는데, 엄마도 널 때리면 안 됐는데,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알아.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봐. 내가 너한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사왔어. 얼른 먹어봐. 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선물 상자에서 딸기 케이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케이크는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였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김민준 씨는 하나씩 사주곤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케이크를 보니 저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가 케이크를 사준 것은 진심으로 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였지만 지금은요, 그는 그저 이 케이크 하나로 저를 속여 재결합하고 제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받지 않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헛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재결합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앞으로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서로 상관하지 말자고요. 김민준 씨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다시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그래도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정이란 게 있잖아. 안 그래?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널 발로 차면 안 됐는데 내가 사과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냉소했습니다. 김민준 씨, 나한테 정을 얘기해요? 지난 3년간 당신이 나한테 정이 있기는 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당신들 밥 해주고 밤에는 11시, 12시까지 청소해야 했어요. 최 여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욕을 했고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죠. 한 번은 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친구랑 술 마시러 가야 한다면서 나보고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내가 당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최 여사님이랑 한참 상의하더니 고작 200만 원 주면서 우리 엄마가 돈 뜯어내려고 꾀병 부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 다 잊었어요? 김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우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면 안 될까?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 앞으로는 꼭 고칠게.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할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저를 욕하는 녹음 파일, 그녀에게 꼬집혀 생긴 멍자국 사진, 그리고 김민준 씨가 친구에게 제가 쓸모없고 애도 못 낳는다고 불평하는 카톡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김민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세요. 이게 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에요. 이제 내가 돈이 생긴 걸 보니까 재결합하자고요? 만약 내가 예전처럼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박서연이었다면 당신이 나한테 와서 빌었을까요? 당신은 최 여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빌기를 기다렸겠죠. 김민준 씨는 핸드폰 속의 내용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예전처럼 너한테 안 그럴게. 기회? 나는 이미 당신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젠시하지 않은 거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김민준 씨,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의 보살핌도 필요 없고 당신과 재결합할 필요도 없어요. 어서 가세요. 여기서 나한테 집적대지 마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민준 씨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려 길 건너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따라오려 했지만 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갔고 저는 그 틈을 타 걸음을 재촉해 금방 그를 따돌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저는 김민준 씨가 사온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최우진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만한 경호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다는 걸 알면 분명히 와서 소란을 피울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보안업체를 하는 친구가 있다며 내일 바로 저와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상속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고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드리며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고 나서야 믿으셨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셨습니다. 서연아, 너무 잘됐다. 네가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앞으로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눈치를 볼 필요 없겠네. 저는 엄마에게 절차가 다 끝나면 모시러 가서 함께 살면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원이 왔습니다. 그는 장 실장님이라고 불렸고 50대 정도로 보였으며 키가 크고 아주 강인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군인이었고 경호 일을 10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장 실장님은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제 생활 패턴과 자주 가는 곳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저를 따라다니며 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실장님이 있으니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 후 보름 동안 저는 매일 최우진 변호사님과 함께 절차를 밟으러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공증 사무소에 가고 어떤 날은 등기소에 가고 어떤 날은 은행에 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장 실장님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막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우진 변호사님이 이미 회사 지분 이전을 다 처리해줘서 저는 회사에 가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며 회사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님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뒤에 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2블록째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차였습니다. 장 실장님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장 실장님은 차를 사람이 많은 쇼핑몰 입구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 검은색 세단으로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운전하는 사람은 낯선 남자였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김민준 씨의 친구 강태식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김민준 씨와 자주 술을 마셨고 김민준 씨와 함께 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장 실장님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박 대표님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 남자는 말이 없었고 강태식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일부러 따라온 거 아닙니다. 장 실장님은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다시 박 대표님을 따라다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태식은 겁을 먹고 급히 그 남자에게 차를 몰고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강태식이 왜 저를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좋은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급히 최우진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 실장님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태식의 배경을 좀 조사해봤는데 그는 최근에 빚이 많고 사채까지 썼더군요. 제가 의심하기로는 그가 대표님을 따라다닌 것은 대표님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김민준 씨를 도와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가 강태식을 시켜 저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장 실장님은 경험이 풍부하니 대표님을 잘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대표님 집 근처와 회사 근처에 모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소란을 피우러 온다면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막 일어났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장 실장님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장 실장님이 현관문 렌즈로 보니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 그리고 제가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연, 문 열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우리 김씨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민준이랑 재결합을 안 해?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장 실장님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장 실장님이 문을 열고 입구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김민준 씨,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장 실장님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장 실장님은 급히 그녀를 막았습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막무가내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박서연 저 재수 없는 년이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우리 김씨 집안이 3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옆집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 구경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박서연이랑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문도 안 열어주네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민준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할 얘기가 있잖아. 이웃들 보기 창피하게 만들지 마. 저는 집안에서 최 여사님의 거짓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가서 최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잘했는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알겠죠. 내가 김씨 집에서 3년 동안 소처럼 일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웃들도 다 봤어요. 이제 와서 여기서 행패 부리는 게 재밌어요? 옆집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 말은 좀 아니지. 예전에 내가 자주 봤는데 서연 씨가 아침 5시에 장 보러 가고 밤 11시, 12시까지 청소했잖아. 당신은 맨날 걔한테 욕하고 우리 다 봤어. 다른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서연 씨가 열나서 민준 씨한테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민준 씨는 친구랑 술 마시러 갔잖아요. 그것도 우리 다 알아요. 최 여사님은 이웃들이 제 편을 들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서연이 저 사람들한테 돈 줬겠죠. 그래서 걔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분들한테 돈을 줬어요? 당신이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 여사님이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장 실장님이 이미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는 척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겁을 먹고 급히 바닥에서 일어나 김민준 씨와 그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향해 욕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너 두고 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이웃들에게 급히 사과하며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저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최 여사님 같은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들과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장 실장님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박 대표님,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대표님이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으니 다시는 대표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들이 감히 소란을 피우러 왔으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박서연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최우진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가 예전에 저를 학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우리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증거도요.
그리고 강태식이 최근에 김민준 씨와 연락했는지,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이 감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증거를 찾아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대략 3일 후 최우진 변호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태식이 최근에 김민준 씨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그들이 왕 사장이라는 사람을 함께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왕 사장은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들이 무슨 증거를 위조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님은 최 여사님이 최근에 그녀의 몇몇 친구들과 자주 만나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으며 기회를 봐서 다시 제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워 저를 회사 임원들 앞에서 망신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음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들을 좀 더 주시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도 CCTV를 좀 더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팀도 하나 구해주세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장 실장님은 항상 제 곁을 지켰고 회사에도 CCTV가 설치되었으며 홍보팀도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김민준 씨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발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1층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친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최 여사님과 그녀의 친구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하고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서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여사님과 그녀의 세 친구가 로비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현수막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서연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편을 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이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보자 급히 달려와 제 옷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서연, 이 뻔뻔한 년. 당장 민준이랑 재결합해.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워서 내 회사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친구들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그래, 박서연. 돈 좀 생겼다고 대단한 줄 알지 마. 민준이랑 재결합 안 하면 우리가 매일 여기 와서 소란 피울 거야.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홍보팀에서 당신들이 소란 피우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멈추지 않으면 저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모두가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겁니다. 최 여사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겁주지 마.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감히 영상을 올리면 우리는 네가 위조했다고 말할 거야. 저는 냉소하며 로비에 있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로비 곳곳에 CCTV가 있어요. 당신들이 소란 피우는 과정이 다 찍혔어요. 이건 위조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장 실장님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최 여사님은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장 실장님이 이미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은 최 여사님 일행이 들고 있는 현수막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전에 최 여사님이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CCTV 영상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최 여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만약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 당신들을 구류할 수 있습니다. 어서 현수막을 치우고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시죠. 최 여사님은 겁을 먹고 급히 현수막을 치웠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박서연, 네가 이겼다. 두고 보자. 그리고는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갔습니다. 최 여사님 일행이 떠난 후 저는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이해한다고 하며 최 여사님 일행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최우진 변호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앞으로는 쉽게 소란을 피우러 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태식과 김민준 씨가 최근에 그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 왕 사장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혼인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위조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표님이 재산의 절반을 김민준 씨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왕 사장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김민준 씨가 정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천만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님은 이제 안심하고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척이나 환해졌습니다. 최순자, 김민준, 나랑 싸우고 싶다고? 아직 멀었어.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는 회사를 잘 경영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며 내 인생을 잘 살아갈 거야. 최우진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마침내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김민준과 최순자는 증거위조 같은 짓까지 서슴지 않는데 앞으로 또 어떤 더 악랄한 수법을 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갓 우려낸 국화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전 내내 바쁘셨는데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쉬세요. 저는 컵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은 이후로 직원들은 모두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김씨 집에서처럼 매일 눈치를 봐야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장 실장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면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늘 좋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김씨 집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니를 검진해 모시고 가려 했더니 최순자는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노인네가 아픈 데도 없는데
검진은 괜한 돈 쓰는 짓이라고 했죠. 이제 저는 능력이 생겼으니 반드시 어머니께 효도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장 실장님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강태식을 봤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어떤 남자와 얘기하고 있는데 모습이 수상쩍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해서 급히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장 실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고 짧은 머리에 팔에는 문신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최 변호사님이 말했던 그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 왕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왕 사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장 실장님, 그들을 좀 주시해 주세요.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좀 걸어야겠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강태식과 그 남자를 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남자는 왕 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만난 것은 어쩌면 대표님이 아프다는 증거나 기타 불리한 증거를 위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시고 장 실장님에게 조용히 따라가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장 실장님에게 최 변호사님의 그 의사를 전달했고 장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건강검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고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리자 장 실장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들을 따라 작은 골목 안의 작업실까지 갔습니다.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 한 뭉치를 들고 나와 강태식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식은 그걸 보고는 그 남자에게 무어라 말하고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제 생각에 그 사진들이 그들이 위조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져서 급히 장 실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진 내용이 뭔지 자세히 보셨어요? 장 실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이 사진을 들고 있을 때 얼굴이 꽤 더위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 사진들이 김민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장 실장님이 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왕 사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고 그들이 증거를 위조하는 과정을 녹화해두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일당이 가짜 증거를 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이 증거들을 제출해서 그들이 자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걱정됐습니다. 만약 왕 사장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최 변호사님은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대표님, 안심하십시오. 왕 사장은 도박빚이 많은데 제가 이미 일부를 갚아주었고 그가 우리에게 협조하면 나머지 빚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일을 처리하는 한편 김민준 일당의 동태를 기다렸습니다. 장 실장님은 매일 저를 따라다녔고 회사와 집의 CCTV도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소란을 피울까 봐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순자와 김민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강태식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폭풍전야는 늘 고요하다고 하죠. 그들은 분명히 무슨 나쁜 꾀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제가 회사에서 임원들과 회사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비서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얼굴이 조금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1층에 법원 직원 2분이 오셨는데 대표님께 드릴 소장이 있다고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준 일당이 저를 고소한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하고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서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법원 직원 두 분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소장 한 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것은 김민준 씨가 당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입니다. 그는 당신이 혼인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당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법원에 출두하여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을 받아들고 속으로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정말로 감히 가짜 증거를 들고 법원에 저를 고소하고 제 재산을 나누려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일에 맞춰 응소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장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오늘 아침 일찍 법원에 대표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대표님이 혼인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왕 사장이 이미 그들이 증거를 위조하는 영상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왕 사장이라는 증인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장에 적힌 날짜를 보았습니다. 재판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길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 변호사님은 응소 자료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 사장이 제공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정리했고 제가 예전에 김 씨 집에서 서름을 겪었던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최순자가 저를 욕하는 녹음 파일, 제 몸의 멍자국 사진,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장 실장님도 쉬지 않고 매일 회사와 집 근처를 순찰하며 최순자 일당이 다시 소란을 피울까봐 경계했습니다. 재판 전날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소송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옆에 와서 있어줄까 하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됐어요. 최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제 좋은 소식만 기다리세요.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조금 걱정되시는지 안전에 유의하고 김민준 일당과 충돌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길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주 격식 있어 보였죠. 장 실장님이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미 법원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비가 철저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김민준과 최순자가 원고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태식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증인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눈에 저기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김민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겁먹지 마.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어. 반드시 제 재산의 절반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본 그의 표정은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고 김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그 위조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진들과 녹음 파일은
박서연 씨가 혼인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며 김민준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라 박서연 씨는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받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는 무과실 배우자로서 박서연 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아야 합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는 더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재판에서 이긴 것 같았죠. 그때 최 변호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증거들이 김민준 씨와 강태식 씨가 왕 사장과 공모하여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영상을 판사에게 제출했고 판사는 영상을 보고 나서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영상에는 김민준, 강태식 그리고 왕 사장이 작업실에서 증거를 위조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왕 사장에게 제 사진과 낯선 남자의 사진을 합성하라고 시키고 왕 사장에게 저와 그 남자의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위조하라고 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준과 강태식은 영상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식은 급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영상은 위조된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님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위조 여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왕 사장이 지금 법정 밖에 있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증거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 경위에게 왕 사장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왕 사장이 법정에 들어와서 김민준과 강태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들이 저에게 증거를 위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돈을 주며 위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들과 녹음 파일은 모두 가짜입니다. 제가 합성한 겁니다. 김민준과 강태식은 여전히 변명하려 했지만 왕 사장은 그들이 준 돈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저에게 준 돈입니다. 여기에는 김민준의 지문도 남아 있습니다. 못 믿으시면 조사해 보세요. 그때 최순자가 갑자기 일어나 왕 사장을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이 사기꾼아, 네가 분명히 우리를 도와서 증언해 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이제 와서 우리를 배신해? 왕 사장은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당신들과 함께 죄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김민준과 강태식을 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강태식 씨, 당신들은 증거를 위조하여 박서연 씨를 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본법정은 김민준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며 당신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준과 강태식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순자도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억울해요. 그 증거들은 진짜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그녀를 전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휴정을 선언하고 법원 경위에게 김민준과 강태식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최순자는 따라가려 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처량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 변호사님이 제 곁으로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소송에서 이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장 실장님도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대표님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법원을 나올 때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소송에서 이겼고 김민준과 강태식은
증거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서연아, 이제 네가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어머니께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모시러 가서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은 제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임원들은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제가 날짜를 정하면 다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김씨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드디어 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순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준이 체포된 후 최순자는 사방에 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김민준을 함정에 빠뜨려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요. 몇몇 진실을 모르는 친척들은 저를 찾아와 정말 최순자가 말한 대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과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야 최순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저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최순자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자는 친척들이 자신을 믿지 않자 다시 제 회사 근처에 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나쁜 여자라며 김민준의 감정을 속이고 재산까지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님이 그녀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여기 누워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최순자를 데려갔고 다시 소란을 피우면 법에 따라 구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로 최순자는 다시는 소란을 피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류될까봐 무서웠고 다시 망신당하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김민준과 강태식은 증거 위조와 무고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김민준과 최순자의 일을 해결한 후 저는 드디어 안심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몇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도 도입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는 또한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많은 독거노인들을 도왔습니다. 매번 그 학생들과 노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대략 한 달 후 저는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는 큰 집과 회사의 규모를 보고 기뻐서 우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정말 기쁘다. 네가 이제 드디어 출세했구나. 다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겠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는 오신 후로 매일 제게 밥을 해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과 반찬을 보고 마음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쇼핑몰에 쇼핑을 갔습니다. 마치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놀러 다니던 것처럼요.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전 이웃인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지금 정말 잘 지내시네요. 소송에서 이기고 재산도 많이 상속받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김 여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최순자는 지금 아주 비참하대요. 김민주는 감옥에 가고 혼자 집에서 월세도 못 내고 사방에 돈 빌리러 다니는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죠. 김 여사님은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착한 아이지만 가끔은 너무 마음 약하게 굴지 마요. 최순자 같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요. 다시는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알아요. 다시는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최순자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전에는 네 시어머니였잖아.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도와줄 가치가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다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만약 제가 그녀를 도와주면 그녀는 어쩌면 예전처럼 다시 저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지. 그 후의 나날들은 저는 무척 충실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저와 어머니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예전에 김씨 집에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제가 더 강해졌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장 실장님이 있고 최우진 변호사님이 있고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계속해서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자선재단을 잘 운영하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